お元気ですか? 가모야잼. 네, 오늘 사회를 맡은 로빈입니다. 저는 아마리 미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금이주장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주민과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은 이 정영섭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니치와. konnichiwa. 방글라데시 살라말라이쿰. 네, 네, 저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 노동자 운동 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섭 선생님,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주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들어오면은 그 상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동부에다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해결하라고 또 요청이나 압박을 한다든지 또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뭐 사업장 변경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정부의 이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뭐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데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사업주들하고 이제 이주민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좀 많을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울까요? 보통은 사업주들이 그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았다든지 뭐 너무 힘들어서 이 회사에서 그만 일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을 때 사업주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가족같이 대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친 뭐 배신을 하니 이런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그 사업주분께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거나 뭐 밀린 돈을 주시거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외국 사람 편만 들고 한국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때는 사장님들이 어딘가에 가서 단체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기에 되게 안 좋은 환경들이 있고 또 법도 이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 80년대 중반 정도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한국은 이주 노동자를 내보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아직 조선이었을 때 1902년도에 그 미국의 하와이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탕수수 재배하는 노동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부르고 뭐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에서도 노동자를 모집해가지고 1902년에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가가지고 하와이에 간 노동자들이 이제 최초의 해외 이주 노동자인데 그 이후로 이제 뭐 하와이 중국 일제 시대 때 뭐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갔잖아요. 그 뒤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또 뭐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 이런 걸로도 많이 갔고 80년대에는 이제 중동에 건설 붐이 있어가지고 중동 지역의 건설 노동자로 많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86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88년에 이제 서울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한국 이미지가 좀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저 나라에 가면은 뭐 좀 일자리도 있겠고 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맞춰가지고 해외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많았는데 그런 거를 규제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들어오기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87년 이후로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 뭐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비자 없이 초과 체류하면서 여기저기에 이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지금 한국의 이주 노동의 어떤 시작이었는데, 이주 노동자 제도가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미등록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냥 모르는 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로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내놔라 이렇게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91년도에 해외 투자 기업 연수생 제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기업이 해외 다른 나라의 그 지사 브랜치가 있어야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정부가 93년에 산업 연수생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94년부터 이제 대규모 연수생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저도 이주민이지만 그런 역사는 정효님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서 지금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생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게 말이 이제 연수생 제도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시를 한 건데, 일본에는 이제 기능 실습생 제도라고 해서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그 산업 연수생 제도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 교육생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 기술을 가르쳐 준다. 이런 명분으로 해외의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게 그 노동자가 아니고 기술을 가르치는 배우는 근로자가 아니고 연수생이다, 교육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한국에 와서 그냥 그 근로자 비자로 일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뭔가 배우러 온다는. 네, 말은 네. 그런데 네네. 실제로는 그냥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배우는 거는 사실 없고 이거 일만 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연수생이다 보니까 노동법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법 적용 안 하고 법무부에서 만든 뭐 어떤 지침,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노동법 적용도 안 되고 최저임금법도 적용 안 되고 뭐 산업재해 당했을 때 그 산재 보상도 적용 안 되고 하나도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뭐 인권을 말하기 이전에 뭔가 그것보다 한참 밑에서 있는 제도였던 거죠. 그리고 월급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수 수당, 뭐 교육 수당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였고, 그것도 뭐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사업주들이 잘 안 줬죠. 그리고 이제 월급을 지급하면 통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하고 여권 이런 것을 그 사업주가 이제 뺏어 가지고 사업주가 보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도망갈까 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인권 문제, 뭐 노동 착취, 차별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산업 연수생 제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뭐 어떤 인권도 없고 뭐 여권, 뭐 월급 통장 다 빼앗겨 있고, 그다음에 뭐 발끝마다 이제 욕설과 뭐 폭언, 폭행도 많고, 그래서 사업장을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등록자로 일하면서 살면은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근로 조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쯤 되면은 산업 연수생들의 한 80%가 사업장에서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미등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연수생 제도는 노예 연수 제도라고 이제 그 당시에 규탄을 많이 받았고,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제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하고,
잘못 끼워진 어떤 첫 단추 같이 한번 잘못 끼우면 그 밑에 줄줄이 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든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잘못된 제도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에도 계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3년에 정부가 고용허가제 제도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없어지게 됐죠.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제도였네요. 그 고용허가제는 지금 어떤 제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연수생 제도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뭐 이탈도 심하고 그런 비판도 많이 받으니까 2003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고용허가제 법이 통과됐고 2004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고용허가제는 일단 그 합법적인 노동자로 이주 노동자를 이제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도 적용되고 뭐 최저임금법, 뭐 산재보상법 이런 노동 관련 모든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죠. 그 전에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그리고 연수생 제도는 그 민간 송출 회사들이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뭐 네팔, 뭐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데에서 한 1,000만 원 넘게 그 당시 돈으로 들여야 한국에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허가 제도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각 나라에다가 산업인력공단 그 해외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뭐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제 뭐 한국어 시험도 보고 선발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표 뭐 합해 가지고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많아야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용허가제가 뭐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권한이 다 고용주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이 힘들고 저 과장님이 뭐 너무 욕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좀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냄새도 지금 너무 심해요. 뭐 이런데 그러면은 뭐 한국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힘들고 어려우면은 마지막에는 여기서 못 해먹겠다. 뭐 사표라도 쓸 수 있잖아요.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그만둘 수 있는데 이주 노동자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사표를 내면은 비자를 잃게 됩니다. 비자가 없어져요. 그거를 왜 그렇게 만든 노동자를 회사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고용허가제의 제일 큰 목적은 그 저임금 인력을 그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대우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이거는 법에 없어요. 내용이 없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해서 뭐 국민 경제 발전에 뭐 기여한다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사업주들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줘도 뭐 근로 조건이 안 좋아도 이 노동자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오래 있는 게 자기한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 이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금지시켜 놓은 거고 예외적으로 조금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이런 이주 노조를 비롯해서 이주인권 단체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 제기가 커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작년에 그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숙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난방 장치도 없고 겨울에 이렇게 얼어 죽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이런 뭐 임시 가건물 뭐 컨테이너 뭐 샌드위치 판넬 숙소에서 노동자가 살면 그 사업장 변경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체불을 당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돈 안 주면은 당연히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의 10% 이상을 체불한 횟수가 뭐 4번 이상 돼야 된다. 뭐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님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때리는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뭐 때리는데 그거를 때릴 때 그거를 맞춰서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해서 뭐 사건 신고 뭐 확인서를 받아와라. 아니면은 뭐 맞아서 이제 병원 치료한 거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거라든지 허리를 무거운 물건 많이 날라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 다치면 치료하고 쉬고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바꿔달라고 가면은 진단서를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뭐 진단서에 의사가 뭐 잘 안 써주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써주지. 그런데 뭐 그 정도 내면은 이걸로는 또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런 그 직업 환경을 다루는 또 전문 의사한테 가서 또 그런 평가서를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법에서 정한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증명하는 거는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혹시 그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이주 노동자에게는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울고불고 고용센터 찾아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조건을 증명을 해야만 겨우 옮길 수 있다는 거는 뭐 제도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년 계약으로 보통 한국에 처음에 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오래 일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계약서를 보낼 때 3년 계약서를 보내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1년만 일하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한국에 일단 와야 되니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3년을 그래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채웠어요. 그런데 3년 끝나고 1년 10개월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사업주가 다시 고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끝났으니까 다른 데 가서 1년 10개월 더 일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다시 고용을 해줘야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고용주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이번에 계약 만료 다 와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1년 10개월 더 연장해 줄 테니까 한 200만 원 줄래?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사업주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업주들은 퇴직금 퇴직금 땡치고 1년 10개월 해줄게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뭐 약점을 가지고 1년 10개월 연장하는 것을 뭐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4년 10개월을 일을 했는데 또 이제 본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재입국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와서 또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지금 4년 10개월 뭐 한국에서 일하면서 뭐 돈 벌었지만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한 번 더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업주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입국이고 갔다 오면은 4년 10개월이니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더 큰 거를 또 요구하는 사업주들도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들어올 때 뭐 퇴직금을 대신 안 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는 사업주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노동자가 취약한 상황을 이제 사업주가 약점을 잡아서 금품을 뜯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고 사실은 체불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뭐 허리가 아픕니다, 뭐 어디가 어깨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도록 사장님 좀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뭐 일하기 힘들면은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뭐 방글라데시에서 네팔에서 뭐 베트남에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쓴 돈이 있지 않니? 그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그 중간 기관에다가 대리해주는
대신 그 업무 처리를 해주는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2박 3일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주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돼요. 그러면 그거에 더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한 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뭐 100만 원 달라는 사업주도 있고 어떤 제가 많이 받은 사람은 한 500만 원까지 받는 거 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틈만 나면 이제 뜯어내려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제도 자체가 노동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런 거죠. 예. 농업에서는 이제 숙소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나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게 아직도 이제 비일비재한데 그 노동부에서 이제 숙식비 징수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많이 받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하나에 뭐 우리 3명 살아요. 그러면은 한 명당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방값을. 우리가 근데 뭐 월세를 어디 가서 구하더라도 맞아요. 그 방 하나당 얼마 받잖아요. 방 하나당 뭐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그 방 하나에 뭐 둘이 살든 셋이 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숙식비 징수 지침 때문에 사업주들이 뭔가 월세 장사하는 것처럼 많이 받는 데는 뭐 한 뭐 빌라 같은데 대여섯 명 살게 하고 1인당 40만 원씩 받으면 그럼 뭐 그 월세로만 한 달에 막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예.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이 이미 처음부터 돼 있는 건가요? 저도 아는 분들 중에 이렇게 5명이 이제 한 원룸에서 사는데 1인당 30만 원씩 떼가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장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 있으면 해결,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법으로 가면은 사실 문제 삼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정한 기숙사 기준이 있거든요. 뭐 한 방에 8명 이상 재우면 안 돼. 뭐 1인당 2.5 제곱미터를 줘야 돼. 뭐 화장실이나 뭐 온수가 뭐 잘 돼야 돼. 냉난방도 잘 돼야 돼.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그 원룸이 그런 걸 다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따로 그냥 알아서 그냥 집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가면 되죠.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사장이 구해준 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에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혼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장 입장에서는 공장 안에 아니면 공장 바로 옆에 가까운 데 노동자를 살게 해야 언제든지 일을 시킬 수가 있고 통제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뭐 제조업이면은 공장 앞마당에다가 컨테이너 뭐 박스 두고 거기서 살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고 뭐 농업이면은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다른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고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어떤 숙소 지침도 빨리 바꾸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점들을 들어보면 되게 많은데 그럼 정부에서 현재 어떤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제 뭐 숙식비 지침 개선 TF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계도 들어가고 사업주 단체들도 들어와서 논의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의견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번 하고 끝냈어요. 이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더 해봤자 뭐 합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끝냈는데 그러면 정부가 자기 독자적인 뭐 개선안을 내야 되는데 뭐 1월달에 끝난 그 TF 이후로 지금 뭐 몇 개월이 될 때까지 아직도 이제 그 개선안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중에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름에 또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또 얼마 전에 뭐 어떤 노동자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묻혀가지고 한 분 또 돌아가셨는데 뭐 그런 그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정영섭 씨의 그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많은 이야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도 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